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웨이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웨이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우리 정선태 교수님 만나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리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분들에게는 금요일이 수요일입니다. 왜냐? 너무 눈물 나는 시를 읊어주셔서 눈물 나게 만드는 금요일이어서 예, 사실상 수요일. 네. 예, 이 정도면은 뭐 교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다행입니다. 정말 농담 아니고, 지난주에 그 시, 큰 감동을 주셨어요. 소개해드린 시 말고도 숨어있는 작품들이 아주 많으니까, 예. 천천히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읽어볼 작품이 어떤 거죠? 오래전에 2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이반 일리치와 그 동료들이 함께 쓴 책이네요. 예. 전문가들의 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5편의 에세이가 실려 있는데요. 예. 맨 앞에 이반 일리치의 글이 놓여 있습니다. 예. 제목이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전문가들. 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책을 꺼냈을까요? 우리 사회 지식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시는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PD가 잘 모르는 것도 있구나. 지난주인가요? 예. 국내 공대 교수들, 예. 원자핵공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중심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분들이 400명 이상이 신고리 569 담정 중단 문제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죠. 예. 이 성명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성명의 한 부분을 보면은 이래요. 예. 시민 배심 원단을 참여시키겠다는 정부의 신고리 569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계획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했다. 지금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원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사실 탈원전하는 이번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죠. 예. 네, 근데 그
선거 캠페인 당시에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신고리 569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자 하면서 잠정 중단한 결정을 두고 우리 고상하신 교수님들께서 들고 일어서신 것 같습니다. 예. 저간의 사정이야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많은 전문가 그룹들, 특히 기술 전문가 그룹들이 이 자본과 정치와 긴밀하게 유착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 뉴스를 접하고서 떠올린 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예. 일리치는 20세기를 인간을 불구하는 전문가 시대라고 명명을 해요. 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능력들 그리고 아주 고유한 능력들을 전문가들에게 하나씩 양도하면서 우리는 전문가 노예로 전락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전문가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전문가 시대는 정치가 시들어버린 시대. 유권자들이 교수들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요구를 법제화할 힘을 전문 관료들에게 위임해버린 시대.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한 권리를 포기한 채 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단을 거머쥔 과도 독점 체제에 시달린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 이게 전문가 시대라는 겁니다. 예. 읽은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게 전문가 시대는 정치가 시들어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김용민 브리핑이 주장하는 직접 민주정치,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시대와는 반대로 전문가 시대가 고착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능력들까지도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예. 이건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개입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다 빼앗겨버린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지배를 하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들의 요구에 따라서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전문가들이 주제넘게 모든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상황에 빠져버리면은 결국은 테크노파시즘, 그러니까 기술 전체주의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원자력 문제만 해도 이런 핵발전소 문제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하잖아요. 기술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고 생태계 문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삶의 질의 문제, 또 미래 세대와의 관계 문제 등등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마치 핵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전문가의 우리말 듣고서 시킨 대로 해. 이게 그러니까 전기 복지라는 것. 예. 그 덕분에 너희들은 싼 값으로 전기를 마음껏 쓰고 있잖아.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말 듣고 따라와. 이런 식이죠. 예. 이 전문가들은 시민적 상식이나 시민적 감수성을 갖추지 못한 테크노크라트들, 그러니까 기술 전문가들은 흔히 이처럼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의 말 잘 듣는 학생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치 이 전문가 시대에는 전문가들이 사제의 반열에 오른다 그래요. 예. 사제 그 시선으로 일반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모두를 자기들이 계획하고 구상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 경제나 정치 쪽하고 결합해서 자신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결국은 모든 구성원들을 자신들의 명령 하에 놓고자 하는 그런 테크노파시즘, 기술 전체주의 상황까지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게 일리치의 판단입니다. 사실 이 구절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필요나 욕망들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아이 키우는 일에서부터 교육, 의료는 물론이고 전기까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 전문가들의 손길에 맡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회에서 일리치는 지배적 전문직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사람들의 필요를 만들어내고 판정하고 충족하는 일을 도맡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실은 새로운 종류의 카르텔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미로처럼 뒤얽힌 관료제보다 더 깊이 뻗어 있고 어떤 세계 종교보다 더 국제적이며 어떤 노동조합보다 더 결속력이 강하고 어떤 주술사보다 폭넓은 문제 해결 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데다가 이른바 그들의 고객들에 대해 어떤 마피아 집단보다 더 견고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하나의 그 국가를 수익 모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대 국가는 전문가들이 뒷받침하는 여러 기업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합된 지주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구성원들은,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들의 논의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한 그냥 수익 모델에 충실하게 기여하는 단순 소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좁혀버림으로써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불구화되어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개입함으로써 정치적 환경들을 바꿔나가야 전문가 독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게 일리치의 주장인 듯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묻게 되겠죠. 과연 모든 전문가들을 배제해버리고 모든 판단들을 개인에게 맡길 것인가, 이런 질문은 당연하죠. 예. 물론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 일정 정도 기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지배 구조화한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점점 더 불구한다는데 핵심적인 비판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이 전문가주의는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민주적 권력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전 5, 6호기 중단과 관련지어서 시민 배심원단을 꾸린다 그러잖아요. 일반 시민 배심원단이 참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원자의 공학과 교수님들을 비롯한 분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예. 어디 감히 일반 시민들이 이 초전문화된 영역에 끼어드느냐는 거죠. 이거야말로 민주적 권력을 파괴하는 거라고 일리치는 얘기를 해요. 사실 요즘에 우리 집합지성, 집단지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감수성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은 한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합적 지성들이 결합해서 어떤 전문가들보다 탁월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 이해관계에 끄달려서 카르텔화한 이 전문가 조직들은 이런 민주적 권력들이 상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에게는 위기로 와닿는 모양이죠. 그게야말로 우리가 전문가 중심의 사회를 빠져나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개인의 능력을 위축시켜버림으로써 전문가들에게 길들여지는 인간들만을 대량 생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개인의 삶에 대해서만 좁혀서 얘기하자면 각자 삶을 영위해가는 개인만큼 자기 개인의 삶에 전문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취향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인 삶의 영역부터 사회적 관계까지를 모두 전문가들에게 맡겨버리잖아요. 예. 근데 이거야말로 우리 인간의 능력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고유의 욕구가 무엇인지도 점점 포기하게 되고요. 자신의 삶의 근거,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 자체도 전문가들에게 맡겨버리고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오면은 우리 원자핵을 전공을 하시는 그 훌륭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탈원전 조치에 대해서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반대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그 구성원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무능력화하려는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의 일환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문가들의 지배 논리를 돌파할 수 있는 시민적 감수성, 시민적 상식을 고양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의 지도 아래서 사용 가치는 모조리 해체되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모든 게 교환 가치로 환산돼 버리고요. 그러다 보면은 개인들의 고유한 본성마저도 어떤 욕망의 고유성마저 다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업과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엉터리 상품들에 사람들이 일정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이러한 의존으로 인해 인간 잠재력이 파괴되고 그것도 특정한 방식으로 파괴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율적 활동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기준으로 그 필요성, 욕망이 어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자율성이 최대화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그런 사회에서야말로 전문가 독재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이른바 이 먹물들이
여전히 그 민중들 머리 위에서 훈계하고 계몽하고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그 미몽의 단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그 자기 확신은 대단히 좀 섬찟할 정도입니다. 저도 종종 이렇게 전문가라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예. 자기 전문 지식에 관해서는 물론 뭐 누구보다 폭넓게 알고 있을 수는 있죠. 예.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판단하려고 드는 거죠. 삶 자체를 자기 전문적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다 판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만 해도 이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일본 그 원전 기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 했죠. 예. 어떤 지진이나 쓰나미에도 끄떡없을 것이라고 일본의 핵 마피아들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런 사고들이 나는데 조금만 겸손하다면은 인간들이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체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한다 하더라도 예. 예상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연 앞에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면은 이건 오만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은 이 자연의 반격 앞에서 우리는 큰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전문가들을 존중해야 할 영역은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기 범위를 넘어서까지도 판정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어떤 시민들이나 민중들을 길들이려는 자세들은 그야말로 지양해야죠. 예. 그래야 시민적 과학자, 시민적 전문가라는 말로 다시 바꿔서 자기 스스로의 위상을 다시 자리매김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전문가 중에 하나라면은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 계시지 말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민중들과 어울리면서 이른바 비전문가와 어울리면서 그건 아주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그거는 뭐가 좀 아쉬운데요. 통찰이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나온다면야 알아서 이렇게 추앙받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로? 추앙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소통은 가능하겠죠. 예. 제가 학교 근처에 잠깐 갔다가 나오신 우리 어머니들 얘기, 예. 우리 어머니를 포함해서 말씀 듣다 보면은 네. 직관적인 지혜나 이 통찰력이 대단하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이 안단이라 그러는데 안단이. 혹시 예. 이 말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말에 논단이란 말이 있는데 논단이. 예. 잘 노는 사람을 논단이라 그러죠. 예. 네.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는 그 안단이라고 그래서 안다이. 입만 살아있고 공부 좀 한 사람을 안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안다이 박사 입만 살아가지고 저러네. 이건 이거요 라고 한마디 하면 딱 저는 그냥 그게 무릎 꿇어버립니다. 그 오랫동안 쌓인 민중들의 지혜는 어떤 책 몇 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시민들의 집단 지식들, 지성들, 민중들의 오랜 전통과 역사 위에서 가꾸어진 지혜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예. 전문가 독재, 전문가 폭력들은 그야말로 스스로 자기 파괴 지점까지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면은 짤막한 글인데요. 이 글을 끝내면서 일리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제는 수많은 개인과 집단들이 그들에 대한 전문가의 지배와 삶의 사회, 기술적 조건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들은 질문을 던지고 의식적으로 창안한 생활 양식을 추구함으로써 전문가 지배에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일을 하시든 네. 사회의 어떤 자리에 계시든 우리 스스로의 삶, 고유의 욕망에 충실한 자기의 삶을 창안해 가는 게 예. 전문가 독재, 전문가 지배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시민들이 정치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동안. 네. 수많은 정치 자영업자들이. 근데 이제 시민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나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도 바꾸고 이런 시대에는 좀 정치인들이 국민들 머리 위에 서는 행태는 이제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문자 폭탄이니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말이죠. 빠질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또 폄하한다든지 이런 행태는 좀 근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치 전문가를 자칭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없죠. 예.
삶의 가장 중요한 지점들을 가장 섬세하게 이렇게 어루만지는 사람이 저는 정치가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정치꾼하고 다른 거죠. 예. 그런 사람들야말로 시민들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이 새로운 삶을 우리 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더불어 구성해 나갈지 고민하는 게 진짜 정치가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전문가들도 자기의 그 전문 영역에서는 충실하되 그걸 다른 모든 것까지 사회의 모든 의견들을 자신들이 다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이고, 이반 일리치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15년 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예견하고 훌륭한 글들을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걸 골라내는 저도 괜찮죠? 아유, 훌륭하십니다. 우리 정선태 교수님만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세상에.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타샵 대표 오은석입니다.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몸 만들기가 한참인 분들께 비타샵 2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간편하게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한두 끼를 바꿔 드시고 일반 식사 후에는 빼어빼어를 챙겨 드시는 프로그램입니다. 할인 행사 중이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다이어트는 비타샵과 함께 하세요. 1522 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김 PD 헤이트 스피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헤이트 스피치, 이게 조선인들에 대한 혐오 발언,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독일의 신나치 세력들이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을 하는 걸 헤이트 스피치라 그러고, 예. 또 일본에서도 극우 세력들이 민족 차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면서 혐오를 부추기는 걸 이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죠. 예. 지금도 제특을 비롯해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이 헤이트 스피치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가나가와현에 있는 가와사키라는 도시에서 거기에 평화공원이 있는데요. 그 헤이트 스피치를 하려고 하는 그 극우 세력들을 일본의 시민들이 막았었다고 하네요. 예. 일본에도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고 그리고 이 평화로운 아시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어제 뉴스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을 제정했음에도 예. 이런 혐오 발언을 한다고 하자 시민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그걸 막아선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시민들은 혐오 발언 막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혐오 발언을 하지 말라라고 반대하고 나선 거죠. 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본이 아시아 인민들에게 저지른 죄악상을 정확하게 바라보자는 겁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늘 그렇듯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예. 이웃 나라들을 멸시하고 또 이웃 나라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쏟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상식적인 그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대단히 위험해 보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일까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한 게 마쓰다 도끼코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중요한 일본 작가의 땅 밑의 사람들입니다. 아, 땅 밑의 사람들. 땅 밑의 사람들. 이게 보니까 버무사에서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버무사는 독특해요. 이렇게 참 스테디셀러들을 참 많이 내놓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출판의 역사를 써왔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렵사리 번역돼 한국에 소개된 이 책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 들으시고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설은 1944년과 45년 일본의 혼슈 있잖아요. 저 큰 섬의 맨 위쪽에 이 하나오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오카에서 있었던 나나스타테 사건과 하나오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쓴 보고 형식의 소설입니다. 예. 그러면 이 하나오카 사건이 뭔지를 알아야 이 소설을 읽기가 좀 편할 텐데 예. 하나오카 사건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986명의 중국인 포로가 군과 가지마쿠미, 이 가지마쿠미는 우리가 1조, 2조 할 때 조 있잖아요. 예. 어떤 그 그룹, 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지마쿠미에 의해 아키타현의 광산 하나오카에 강제 연행당해 전시 증산을 위한 수로 변경 공사 및 댐 공사에 투입돼 일본의 패전까지 불과 1년 사이에 420명이 아사, 혹사, 사형 또는 포로의 집단 봉기 후에 일어난 대규모 탄압과 폭력으로 생명을 잃은 사건, 이렇게 정의됩니다. 예. 일단 중국인 포로가 400명 넘게 학살되거나 사형당한 그런 사건이죠. 예. 근데 그 전에 나나스타테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44년 5월 29일 날 전시 증사를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난구를 해서, 난구를 함부로 굴을 판다는 거죠. 예. 갱도 바로 위를 흐르고 있던 하나오카 강이 밑바닥에 허물어져서 갱이 침몰돼 버리고 그 안에서 일본인 노동자 11명과 조선인 노동자 11명이 생매장 당한 사건입니다. 예. 우리 마쓰다 선생은 이 두 사건을 평생 추적하면서 그 사건들의 진상을 밝혀내고요. 억울하게 죽어간 중국인과 조선인들의 원혼을 이루하면서 이런 땅 밑에 사람들이라는 소설까지 썼습니다. 예. 근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데요. 한 번만 우리 잠깐 상상을 해보죠. 한 편의 소설에 조선인과 일본인과 중국인이 동시에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대개의 경우 일본인들은 중국인이나 조선인들을 멸시하고 혐오하겠죠. 예. 또 중국인이나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에 대해서 원한을 갖기 십상이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부 갈등 때문에 다툼이 있고 그런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소설은 일본인과 중국인과 조선이 동시에 등장하는데요. 전쟁으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런 징용의 현장에서, 강제노동의 현장에서 학살한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연대의 전선을 형성합니다. 네. 예컨대 일본인 사다키치와 도키코, 그리고 조선인 강씨, 김씨, 그리고 중국인 경순이나 왕, 아무개 등등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같은 노동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당한 자들로서 연대감을 형성하고요. 그 안에서 일상화하는 그 제국주의 폭력과 싸워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마쓰다 선생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은 일본에서 금기어 중에 하나가 천황을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설이 1944년과 4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1950년대 초반에 쓰여졌는데 천황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그 구절을 보면은 이 마쓰다 선생의 기계가 얼마나 올곧은지,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국가 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강렬한 그 저항 정신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천황을 비판하는 구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천황은 경찰이 광부를 공격하고 회사가 광부를 공격할 때마다 무엇보다 유리한 공격의 도구였다. 그러나 그것은 광부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약점을 지닌 일본인에게는 적합한 너무나도 두려운 고문도구였다. 실제로 그 입시장에서 알게 된 농부 할멈도 아범도 조선인도 하나옥과 본향 태생의 사내도 결국 모두 불충자, 비국민, 천황폐하에게 면목이 없지 않은가라는 말을 들으며 혼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진술하는데요. 천황제를 한마디로 두려운 고문도구라고 딱 정리해버립니다. 네. 저는 천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확하게 정의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그 학자들은 천황제를 정교한 정치적 기계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마스다 선생은 인민들, 더군다나 계급적으로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고문하는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천황의 이름으로 일본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들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선이 아니라 이 후방에서 있었던 수많은 폭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조선인의 강제 징용들, 그리고 이 포로들의 강제 동원들, 일본군 성노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일상 속에서 이 고문 도구가 어떻게 현상하는지, 예.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면서 이 무시무시한 천황이라는 고문 도구와 대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이 노동자들이, 인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흥미를 끄는 건 조선인 임씨와 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 도끼코라는 여성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예.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두 나라 인민 사이에, 중국까지 포함하면 세 나라 인민 사이에 조성해 놓은 증오의 벽을 사랑으로 넘어서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나 태도가 아니라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감으로써 예. 그리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세력에게 저항하면서 사랑을 키워간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가난한 사람은 체면이 서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체면이 서기 위해서는 오히려 천황이나 군부나 정부처럼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적으로 삼아 싸우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반전 평화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황과 군부가 일으킨 전쟁에 끝까지 반대를 했었고요. 지금도 그런 사상의 계보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문학사적으로 보자면 식민시대 때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했던 사람들끼리는 중국인, 조선인, 일본인이 함께 연대하는 투쟁의 전선들을 상상하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실천에 옮긴 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아시아의 새로운 그 미래를 물을 때 한 번쯤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인을 무작정 증오하거나 중국인을 무작정 모멸하는 것. 예. 이거야말로 아주 불순한 국가 권력들이 요구하는 바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일본 사람들을 덮어놓고 쪽박이라고 한다든지 뭐 중국 사람들을 짱깨라고 한다든지 이런 행태는 결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군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혐오 발언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증오를 영양분으로 해서 독보서처럼 퍼져나가는 아주 불순한 권력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 이 불순한 권력들에게는 동북아 평화라는 것은 그냥 구두선, 그러니까 이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상상해야 할 것은 뭐 국민국가 문제도 물론 우리가 고민하겠지만은 이 계급 문제 그리고 이 젠더 문제까지도 함께 아울러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소설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나 동포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사람들이 없지 않잖아요. 동포 혐오 발언이라 하면 뭐 제중동포 혹은 뭐 탈북인들.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소수자들에게 혐오 발언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일본 제국주의가 퍼뜨렸던 혐오의 전통을 이어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좀 더 나가다 보면은 더 깊은 얘기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불순하다는 말 표현을 썼는데 이 국민국가가 상대적으로 이런 증오를 자양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고 이 아시아 또는 세계가 반전 평화 사상으로 일관되게 나아가는 그런 행복한
방해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망상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도 한두 명은 있어야겠죠. 예. 이거 참, 이 혐오 문제는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공존의 방법들을 다 잃어가는 가운데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음에 안 드는 그 어른 세대들, 그 중에는 정말, 좀 생각을 좀 바꾸시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어른들을 또 요즘엔 틀딱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교수님? 네, 압니다. 틀딱. 이가 성치 않는 분들 이제 틀니를 하고 다닌다 해서 틀딱인데 정말 참 복잡하고 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둘 건 증오와 분노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증오의 경우는 대부분 역사적 사실이나 진실을 왜곡하거나 예. 그리고 과장해서 자신의 증오를 정당화하는 거죠. 예. 그런데 분노는 역사적 사실이나 진실에 입각해서 옳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다르죠. 이른바 태극기 시위에 나왔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뭔가 보이지 않는 불순한 권력의 손짓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눈에 낀 콩깍지를 거둘 필요가 있겠죠.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리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도쿠코라는 일본 여성과 임씨라는 조선인 남성이 사랑하는 얘기가 이 소설의 주요 스토리 라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도쿠코는 이 광산에서 태어난 여성인데 여성은 철저하게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성찰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고통당한 중국인이나 조선인들에 대한 그 동정, 그 연대 손길을 내미는 거죠. 예.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괴로움, 그리고 애달픔, 그 고통 때문에 도쿠코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임씨는 따뜻하게 감싸듯 도쿠코를 주시했다. 도쿠코, 우리는 똑같은 광부야. 자, 이제 됐으니까 길을 알려줘. 정말로 조금이라도 알려줘.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쿠코와 임씨가 어떤 길을 찾아가는 거죠. 저항을 통해서 이런 그 광부들, 노동자들이 국가 권력에 저항하고 천황객에 대항하면서 자신의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예. 교수님, 군함도라는 영화 혹시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그 군함도도 역사책이 있고 한수산 선생이 쓴 소설책도 있는데요. 예. 조만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함도는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 다른 관점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 소설을 읽기 전에 하나옥과 사건이나 나나스타테 사건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한국의 하나옥과 사건 회고문이라는 이 마스다 선생의 다른 그 르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책을 함께 보시면은 일본 제국주의 안에서 하나옥가라는 곳에서 일본인과 조선인과 중국인이 어떻게 연대하면서 그 지옥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조금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예. 교수님, 요즘 같은 때 일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요, 아베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향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 우익들이 퇴조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글쎄, 이 얘기는 조금 다른 꼭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일본은 길게 보자면은 패전 후에 예. 권력 교체의 경험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시모토 민주당 정권이 잠깐 있었고 52년 체제에 잠깐 다른 좌파 정당이 힘을 발휘할 때 말고는 자민당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배해 왔습니다. 자기들 개판에서 지들끼리 이렇게 갈라먹게 하는 것이었지 일본에서는 시민혁명의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일본의 제가 아는 학자들은 상당히 그 회의적이에요. 이런 우익이 퇴조한다라는 그 예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일본 지식인들 적외감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을 봐도 일본은 속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 지식인들은. 예. 그리고 모든 주권을 자민당 정권이 아메리카에 내주고 그 그늘 아래서 그냥 근근히 자신의 권력을 연맹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 그 지식인들의 그 적외감은 뭐 물을 바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일본의 우익 세력들, 아베를 비롯한 자민당 세력들이 쉽게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 도쿄 도지사가 된 그 여성 있죠. 예. 그 여성도 뭐 도찐개찐입니다. 아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 사이에서 잠깐씩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의 시민혁명의 경험들이 어떤 식으로 이입돼서 일본 민중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인데 글쎄요. 지식인들이 이렇게 신임을 못 얻어서야 어떡하겠습니까? 참 그게 남의 일 같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에도 상당히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뭐 적지 않은데 사람들이 기가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만은. 한 번도 길을 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60년대 말 70년대 초 전공투 이후에는 전공투 자신도 지식인들 일부의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대대적인 저항까지로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68혁명이라 불리지만 68혁명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전공투 투쟁.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뭐 혁명 이런 문화적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정치의 기본적인 틀거리를 새롭게 짜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이게 일본이 앞으로 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됐든 아시아의 중요한 지역이긴 한데 저런 상태여서 조금은 뭐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예. 아이고 참 사실은 이 일본에서 뿜어져 나오는 헤이트 스피치의 그 본산이 바로 일본 우익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청산되고 단죄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조금은. 그래서 그 일본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도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역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중국인 노동자들도 조선인 노동자나 일본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한다고 강조를 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중국의 상황이 정치 체제가 일본이나 또 한국과도 달라서 뭐 다른 접근이 필요할 줄 압니다만은 일본의 패전 후의 정치 사상사의 흐름이나 그 어떤 향방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번역한 책이 조만간 나옵니다. 이 책이 출간되거든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 해.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 해.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 땅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 땅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 땅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com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우리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청주에 큰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참 시리에 젖어 있는데 그런 비를 근간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고생하시는 분이 참 많으실 텐데 4대강을 그렇게 튼튼하게 돌을 쌓아놨는데도
홍수에는 속수무책이었던 모양이죠. 뭐 가뭄도 홍수도 다 예방이 된다라고 했는데 가뭄도 왔고요. 홍수도 왔습니다. 참 국가를 수행보도를 했던 사람들의 진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큰 비가 잘 알려주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터키의 대표적인 작가 야사르 케말의 소설 바람부족의 연대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람부족의 연대기. 아, 이름 참 멋있습니다. 바람부족. 예, 이런 부족이 있었나 보죠? 원 제목은 빈호아의 신화인데요. 예. 번역을 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부족을 바람부족이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터키 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동서 문명의 가교 또는 교철의 역할을 해왔죠. 예. 그 이후에도 뭐 터키는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제국을 형성하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동 지방을 지배해 왔는데 근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좀 미안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예.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참 안 팔려요. 이상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데 참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예. 우스꽝스러운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소설, 좋은 책인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찾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런 좋은 책들을 아주 열심히 번역해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바람부족의 연대기를 번역한 오은경 선생도 그렇고요. 오은경 선생은 이 야사르 케말의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번역해서 한국 독서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야사르 케말의 대표적인 작품은 의적 매매드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홍명희의 임꺽정 또는 뭐 황석영의 장길선 정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소수 부족 출신 유목민들이 지배 권력과 싸우는 그런 장대한 드라마를 펼쳐 보여준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의적 매매드와 함께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 라는 중편 소설 2개가 실린 책도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야사르 케말의 소설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려면 제가 소개를 잘 해야 할 텐데, 그죠? 혹시 우리 김 PD 노마디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마디즘이요? 네. 예. 육목주의라고 번역이 되죠? 예. 프랑스의 철학자 질 둘레즈가 천개의 고안을 비롯한 여러 저작들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중심화된 권력에 포섭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삶을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서 생성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큰 흐름의 사상.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정신적 기초를 노마디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바람부족의 연대기는 터키의 추크로바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터키 하면은 한국 전쟁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혈맹, 형제의 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네, 터키 하면 빠뜨리지 않아야 할 한 거대한 부족이 있습니다. 예.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쿠르드족. 네, 그렇습니다. 쿠르드족은 기원전 9세기경부터 중앙아시아 자그로스 산맥 일대에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해 왔는데요. 근대에 접어들면서 독립적인 국가 정치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지금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산의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이란, 뭐 이라크, 터키, 시리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는 3천만이 넘는 종족이라고 하죠. 쿠르드족의 역사를 보면은 근대 국민 국가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소설은 그런 쿠르드족과 투르크멘 유목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중심 권력, 지주나 관료 체제에 포섭되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삶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를 정말 아름답고 슬프면서도 강렬하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야사르 케말이라는 아주 걸출한 작가는 이 쿠르드족의 민요나 구전설화를 하나의 중심으로 해서 이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아주 멋지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신화적 상상력이 아주 오롯하게 드러나는 장면들 한 구절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5월 5일과 5월 6일을 잇는 밤이다. 오늘 밤은 바다의 신 이리아스와 육지의 신 흐즈르가 만나는 날이기도 하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이래 두 신은 해마다 이날 만났다고 전해진다. 만약 한 해라도 만나지 못한다면 바다는 바다이기를, 땅은 땅이기를 포기한 것을 의미했다. 바다에는 파도가 일지 않을 것이며 빛 또한 사라질 것이며 물고기는 씨가 마를 것이며 색이 바랜 후 물이 마를 것이다. 땅에는 꽃이 사라지고 새와 벌은 날지 않을 것이며 모종한 채소는 익지 않을 것이며 물은 흐르지 않고 비는 멈출 것이며 여자, 암말, 늑대, 새 등 모든 창조물은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두 신이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 된다.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전령은 흐즈르와 이리아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앞부분에 이 신화적인 그 에피소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이 투르크멘 부족에게는 아주 신령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5월 5일과 5월 6일을 잇는 밤, 이 흐르즈와 이리아스라는, 그러니까 바다의 신과 육지의 신이 만나는 날이라고 해요. 이걸 흐드렐레즈의 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밤에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소원을 빌면은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단히 그 몽환적이면서도 환상적이지만은 이 하나의 신화적인 에피소드가 이 부족의 비극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화들이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신화를 간직하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삶을 독자적으로 영위해왔던 이 부족을 이른바 그 지주와 그리고 관료체제, 경찰들이 단합해서 축출하기도 하고 좀 포섭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걸 거부하면서 자신의 삶을 누린다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예. 네, 이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새의 노래를 듣고 별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우호적이면서도 악한 것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런 인간적인 전통을 유지해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까지를 다 하나의 체제로 포섭하려고 하는 걸 견디지 못한 이 핫산을 중심으로 한 부족들이 자기 자신들의 싸움에 나섭니다. 근데 뭐 결론이야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훌륭한 소설들이 늘 그렇듯이 이 부족들의 싸움은 처절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예를 들면은 경찰이나 군, 헌병대죠. 그리고 지주들의 압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예. 그러면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인 텐트촌들을 다 박탈당하고 축출당하고 살해당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딘가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버린 것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한 구절구절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바람부족이 연대기 하면 일단 제목이 만화 같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몽환적이기도 하고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권력과 대결하는 유목민적 자세를 그려낸 노마디즘적인 태도를 그려낸 철학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이 헤르미테 산에서 도망쳐 해방되는 방법이 있을까? 모든 길이 막혀 있었다. 갈 수 있으면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 보라지. 양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병이 나기 시작했다. 얼마 가지 않아 모두 몰살하고 말 것이다. 어느 날 밤 가축을 몰고 저 산 아래로 내려가 푸르고 푸르며 너른 평원, 둠누와 지중해, 토로스로 이어지는 곡창지대 어느 곳엔가 양들을 풀어주어야 한다. 양들을 이 상황에서 구해주어야 한다. 그때 어떤 재앙이 들이닥쳐도 감수해야 한다.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또 치리라. 결과가 죽음뿐이라 해도. 네, 이렇게 결과가 죽음뿐이라 해도 양들을 저 비옥한 땅에 풀어놓아야 한다는 이 절규가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 부족들이 축출당하고 말지만 이런 그 비극적인 결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 절망 속에서 빚어올린 희망은 남겨둡니다. 비록 쫓겨났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모든 삶이 멈추고 많은 생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세상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싱그러워지며 또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유목민들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싸움을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은 유혹적인 이 권력에 그대로 포섭돼 버릴 것인지 하는 그 철학적인 주제와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이런 패배를 뻔히 알고도 거기에 도전하는 것은 정말 숭고한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패할 걸 번연히 알면서도 또 패배가 기정사실처럼 보임에도 자신의 그 저항이, 투쟁이 자기 삶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이 유목민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먼 중동의 투르크멘 부족의 사연들을 단순히 소비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 저항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 유목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이 쉽지 자신의 고유한 삶을 독자적인 결단에 따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수많은 간섭들이 있고요. 또 다른 길들이 나를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남들 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실려서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예. 누군가는 나는 저항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저항 자체가 어떤 결론을 약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뚜렷한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반항 자체가, 저항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곳, 그곳에서 머무는 분들, 남이 바꾸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참 큰 귀감이 될 바람부족의 연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유목민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터를 잡고 그 땅을 자기의 영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무덤 하나 만들지 않고요. 자기 땅 한 평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른바 무소유의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이 자연과 함께 전통을 간직하면서 자신의 그 고유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조금 전에 김 PD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촛불혁명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예컨대 제 고향 얘기여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이 홍아무개라는 그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사람이 지리산에다가 식수용 댐을 만든다고 했다는군요. 예. 거대한 댐을. 지금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입으로는 또 4대강 사업이 잘 된 거라고 하더니 또 한 입으로는 지금 4대강 물로는 식수를 못 쓰니 지리산에 댐을 만들어서 공급받아야겠다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지리산이 어떤 곳인데요. 아시겠지만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잖아요. 몇 억 년의 세월이 빚어낸 자연을 하루아침에 거대한 댐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곳에 살던 삼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추방해 버린다는 게 여기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해서 또다시 우리 시골로 내려가서 한판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곳곳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게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유목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에 한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네, 맞습니다. 저항의 DNA를 심어준 신의 뜻을 다시 한번 또 새겨보면서 오늘 바람부족의 연대기 소개받았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한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과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웨진데.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자제분들께 어떤 아버지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성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 모든 세상의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예. 생각해보면 저도 제 아버지를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보니 그분의 그 뒷모습이 너무나 짠하게 느껴졌다. 아, 예, 그 기억하시는군요. 예. 네, 그 아버지를 찾아서라는 책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살아계실 때는 왜 그렇게 정도 없고 냉정하고 그랬나 싶었는데, 뭐 세상을 버리고 나시니까 또 애잔하게 떠오르네요. 그게 또 인지상정인 모양입니다.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있을 때 좀 잘해야 되는데, 멀리 가고 나서야 예. 떠오르는 건 무슨 심사인지 모르겠어요. 예. 뭐 없어야 존재감이 있죠. 있을 때는 잘 몰랐다가. 예.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발할 때가 돼서 예. 머리를 깎으러 우리 동네 오래된 이발소에 갔다가 주인장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예. 대통령이 뉴스에 나오니까 저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은 무섭게 잘 해결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손님 중에 또 한 분은 침대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네 침대 얘기가 같은 대통령끼리 그 부끄러운 부분을 좀 감춰줘야지. 그런 얘기까지 다 까발리냐 이러면서 그 손님은 영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인장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청와대에서 삶이 그랬으면은 그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겠냐고. 그래서 잠시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 느낌은 예전 같지 않게 예. 뭐 이 정치 얘기나 뭐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뭐 가시가 돋치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 확실히 그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여유를 찾은 것 같고 정치적인 안정감이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좀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예.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 요즘 뭐 젊은 사람들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50대, 60대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삶이 팍팍하다. 예. 뭐 먹고 살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도 또 해요. 데자뷰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발소 큰 거울 속에 환각처럼 어릴 때 아버지하고 시골에서 갔던 그 이발소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책을 기억해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인데요. 주쯔칭의 아버지의 뒷모습이라는 이 수필집인데요. 이 주쯔칭은 학자이면서도 작가이면서 그리고 일상적인 신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주 단박한 문체로 그려내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인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여러 교과서에서 실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교과서도 그렇고 한국의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교과서에 실리는 단골 수필 작가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짤막한 아버지의 뒷모습이라는 수필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물론 이 아버지의 뒷모습이라는 수필 말고도 여러 편의 보석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 아마 여행 가시거나 하실 때 가볍게 읽으시면서 또 깊은 그 상념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과 함께 한다면요. 예. 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가 읽어드리기 전에 잠깐 앞부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좀 어려워지겠죠. 예. 그러면서 글을 쓰는 나는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집을 떠나는 게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자기가 더 큰 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발에다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 지금 나의 나이가 20살인데 20살이든 30살이든 아버지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도 어리죠. 그러니까 마냥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못하고 당신이 기차까지 딱 태워줍니다. 주말에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시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발을 하러 간 이유도 어머니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늙어 보이면은 우리 어머니가 서운해 하실까봐. 네, 늘 그렇습니다. 아직도 애기 모양이에요. 어머니 눈에는 밖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영 이게 마음이 편치 않으신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이 흰머리가 반백이 훨씬 넘었는데 그 반백을 가끔씩 내가 이게 추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면은 눈가가 좀 글썽글썽해지고 그런 모양이에요. 예. 우리 아들도 다 늙었네 하면서. 예, 아무튼 이 에세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다 큰 아들을 멀리 떠나는 아들을 기차를 태워주고 또 뭔가 아쉬움이 있었는지 어디론가 또 떠납니다. 귤을 사러 갔던 모양이에요. 그 구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히 명문이어서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당시 난 지나치게 똑똑하게 굴었던 것 같다. 나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투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가보세요. 아버지는 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찻장 밖을 바라보시더니 이내 말씀하셨다. 내 나가서 귤 좀 사올 테니 너는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쪽 플랫폼 난간 밖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철로를 건너야 했다. 그것도 이쪽 플랫폼에서 뛰어내린 다음 다시 저쪽 플랫폼으로 올라가야 했다. 몸이 뚱뚱하신 아버지로서는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었다.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사코 당신이 가시겠다는 것이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도로 자리에 앉았다. 검은색 중절모를 쓰고 검은색 마고자에 남색 두루마기를 입으신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철로변을 약간 휘청거리면서도 천천히 살펴가고 계셨다. 이때의 아버지는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이제 철로를 다 건너서 저쪽 플랫폼에 오르려고 할 때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먼저 양손을 플랫폼 위 바닥에 댄 채 두 다리를 모으고는 위로 오르려고 한껏 뛰셨다. 순간 뚱뚱한 몸이 중심을 잃으며 왼쪽으로 기우뚱하였다. 몹시 힘겨워하시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얼른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쳤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였지만 무엇보다 아버지한테 눈물 자국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다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아버지는 주황색 귤 한 꼬너미를 안고서 이쪽을 향해 돌아서고 계셨다. 철로를 건너야 할 것 같자 아버지는 먼저 귤 꾸러미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기어 내려오셨다. 아버지는 다시 귤 꾸러미를 안고서 철로를 건너오기 시작했다. 이쪽 가까이 오셨을 때 나는 지체 없이 달려나가 아버지를 부축하였다. 아버지와 나는 기차에 올랐다. 아버지는 귤 꾸러미를 내 외투 위에 내려놓으셨다. 이제야 당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신 듯 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셨다. 잠시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만 가보련다. 도착하거든 편지하거라. 나는 아버지를 따라 내려가면서도 아무런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다. 다만 돌아서서 가시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는 몇 발자국 못 가서 멈춰섰다. 이내 고개를 돌리고는 나를 바라보며 손짓하셨다. 어서 들어가거라. 차 안에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라니까. 나는 잠자코 서 있었다. 오고 가는 사람들 사이로 역을 빠져나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비로소 나는 돌아서서 차에 올랐다. 자리로 돌아와 앉은 나는 절제되어 있었던 감정이 솟구쳐 올라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요 몇 년 동안 아버지와 나는 나름대로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더 나아질 게 없었다. 아버지는 소년 시절에 이미 객지로 나가 먹고 살 궁리를 했던 분이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며 그동안 큰 일을 많이 벌이셨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어 이렇게 참담하게 되실 줄이야 누가 알았시다. 현재 처지를 한탄하시며 상심해하시는 것도 당신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보였다. 당신 마음속에 응어려진 울분을 종종 표출하곤 하셨는데 집안의 사소한 일에 괜한 분노를 터뜨리시는 것이었다. 나를 대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으셨다. 그러나 근 2년 동안 만나보지 못해서 그런지 나에 대한 불만은 아예 잊어버리신 듯했다.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시고 손자를 더욱 그리워하시는 눈치였다. 북경에 온 뒤로 아버지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내 몸은 그런대로 괜찮다. 단지 어깨가 자꾸 결리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구나. 젓가락을 들거나 붓을 쥐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아마 갈 날도 멀지 않은 모양이다. 여기까지 읽어내려간 나는 편지를 잠시 접어두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 사이로 아버지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검은색 마고자에 남색 두루마기를 입으신 아버지의 뒷모습이었다. 아, 아버지를 언제 다시 뵐 수 있을는지. 네, 이렇게 끝나는 에세이입니다. 우리 김 PD 어떻습니까? 아직 아버님이 계시니까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겠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님을 생각하실 줄 압니다. 예. 우리 교수님과 저의 세대는 그러한데 네. 또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시각이 또 다른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뭐 가정이 조기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갈라서고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잔정마저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아주 너무나 깊이 공감이 되고 또 감동이 됩니다. 네. 우리 세대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세대 차이랄까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도시와 근대화 가정에서 객지로 나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음을 바쳐서 일해서 키우는 게 이제 우리 세대인데, 예. 이른바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죠. 40대 후반, 50대가 바로 그 세대인 것 같은데, 제 아이들 또래 그 세대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감각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의 정이랄까요? 교감은 확실히 좀 옅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람 사는데 마음 둘 곳이 없으면은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죠? 제가 오늘은 다른 뭐 시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이발소에서 주인장하고 손님들이 두런두런 주고받던 이야기가 떠올라서 아버지도 잠깐 생각날 겸 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긴 숨을 들이쉬면서 그리운 사람들 좀 떠올려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아버지의 뒷모습 오늘 좋은 수필이었습니다. 교수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우리 정선태 교수님 만나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날마다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라고 해서 그 아호를 우리로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김프로나 이완배 기자가 삐지면 어떡해. 그럼 우리라는 말 또 쓰면 되죠. 한자만 달리하면 되니까. 예. 자, 교수님, 이제 한 주간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시가 아니라 책을 소개해 주실 모양이죠? 아닙니다. 시집 제목이 책이 무거운 이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시가 무거운 이유가 아니라 책이 무거운 이유. 이게 시집 이름이군요. 네, 시집 제목입니다. 저자가 누구십니까? 맹문재 선생입니다. 맹문재 선생.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인지. 예. 오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겸손 모드로?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오랜만에 학교를 나갔더니, 예. 이런저런 우편물들이 와 있어요. 예. 그 중에 제가 멀리서 좋아하는 분이 책을 보내주셨더군요. 멀리서 좋아하는 분? 외국에 계신 분입니까? 비밀입니다. 예. 저는 책을 쓰기도 하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책들을 내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예. 세상에 훌륭한 저서들도 많이 있고 또 훌륭한 저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 책 한 권을 쓰기까지의 수고들, 고생들, 또 많은 어려움들 제가 익히 잘 알죠. 네. 책 한 권을 받을 때마다 예사롭지가 않아요. 책 한 권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상상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 시집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김 PD가 생각할 때는 책의 무게를 어떻게 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책꽂이에 꽂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꽂았을 때 부끄럽지 않을 책 거기에 이제 무게가 달려있다고 보는데 예. 우리 김 PD 대단히 문학적이에요. 놀랍습니다. 아니 인생은 훅가시기 때문에 예. 우리 교수님의 격언 아닙니까? 인생은 훅가시다. 진정성 없는 훅가시는 추할 뿐이다. 이런 말씀. 예. 훌륭하십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은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 중에 하나가 책이에요. 일하는 표시는 별로 안 나고 예. 무겁기만 오지게 무겁고 그런데 그 책의 무게를 헤아리는 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죠. 근데 책 하나하나의 무게는 아까 김 PD 말씀하신 대로 다 다를 겁니다. 똑같은 종이로 만들고 똑같은 활자가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책의 무게들은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예. 어떤 시련을 통과해 왔냐에 따라서 무게는 다 달라지겠죠. 사실은 이제 방 한가득 있는 책 같은 경우 USB 5-6개면은 다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량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요즘에 매체 환경이 워낙 달라지다 보니까 예. 종이책을 아끼거나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예. 당연한 추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세대 차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저는 종이책 가지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북 같은 걸 급할 때는 보긴 보는데 예. 영 이건 책을 본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낯선 피부를 스친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전자책 제가 열심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장점이 금방 읽는 면이 있습니다. 금방 읽지만 그런데 머리에는 별로 남는 게 없고 예. 좀 그런 게 있죠. 예. 이런 그 아날로그 종이책들이 갖는 미덕은 책 하나하나가 내 손끝과 이렇게 접촉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촉감이 더욱 오랫동안 기억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연필로 밑줄 긋고 표시하고 메모하고 요즘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이북에도 표시할 수 있긴 한데 예. 그럼 뭔가 이 남의 살 만지는 듯한 투명한 유리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영 살갑지가 않습니다. 예. 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예. 우선 책이 무거운 이유부터 우리 시인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우선은 책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은
한 권의 책에 일생이 있다면은 일단 나무에서 출발하겠죠. 나무에서 펄프를 추출해서 예. 종이를 만들고 그 종이 위에 잉크로 이렇게 활자를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가치가 없는 책, 가볍기 이를 데 없는 책을 말할 때 아, 거기에 쓰인 나무가 아깝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죠. 예, 예. 네. 근데 우리 시인은 책 한 권에서 나무를 보는 것 같고요. 책이 무거운 이유도 나무 한 그루가 아무런 말 없이 묵묵하게 뿌리 박고 서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나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책이 무거운 이유. 어느 시인은 책이 무거운 이유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책이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시험을 위해 알았을 뿐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에 밑줄을 그었다. 나는 그 뒤 책을 읽을 때마다 나무를 떠올리는 버릇이 생겼다. 나무만을 너무 생각하느라 자살한 노동자의 유서에 스며있는 슬픔이나 비전향자의 편지에 쌓인 세월을 잊을지 모른다고 때로는 겁났지만 나무를 뽑아낼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기준으로 삼아 몸무게를 달고 생활 계획표를 짜고 유망 직종을 찾아보았다. 그럴수록 나무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채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었다. 내게 지금 책이 무거운 이유는 눈물조차 보이지 않고 묵묵히 뿌리 박고 서 있는 그 나무 때문이다. 알듯말듯하죠. 예. 그런데 이 나무를 생각하다 보면은 자살한 노동자의 유서에 스며있는 슬픔이나 비전향자의 편지에 쌓인 세월을 잊을지도 모른다고 때로는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책 한 권은 나무의 그 깊이 있는 뿌리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예. 하루하루를 채우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이 나무는 나에게 말해주고 또 묵묵히 눈물조차 보이지 않고서 뿌리 박고 서 있는 그 나무 한 그루가 책의 무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나무는 사실은 자기 삶을 비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 삶이 만약에 책 한 권이라면은 이 삶의 무게가 깊이 뿌리 박고 있는 나무 무게만 못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좋은 책 하나하나가 내 삶을 지탱하는 아주 뿌리 깊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라는 걸 생각하시고 나무의 사연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면서 또 의미도 나뭇잎처럼 하나하나 달아주시면은 그 나무가 무성히 자라는 것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예. 그러면 책이 무거운 이유는 조금 느낌이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 책 한 권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나무에서 시작했을 텐데 이 나무의 저자들의 세상에 관한 깊은 통찰들 그리고 예민한 감수성들이 언어로 하나하나 이 나무에 새겨지는 그 모습들을 상상한다면은 책의 무게가 나무 한 그루의 무게로 다시 연상되는 과정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PD 집에는 나무가 몇 그루나 있는지 훌륭한 나무들이 몇 그루나 있는지 잠옷 궁금한데요. 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시사광대로서 길을 멋지게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교수님 시사광대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죠? 예. 그 뭐 무슨 평론가 무슨 비평가 지식인 이런 말은 뭐 가당치도 않을 뿐더러 이거는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제 몸에 맞지 않는 옷 같습니다. 그게. 다음부터는 우리 김 PD가 만약에 명함을 새기신다면 예. 시사광대 김용민 하면은 대단히 인상적일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자유당원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제가 우리 김 PD를 뭐라고 명명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시대의 시사광대 이게 딱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아쉬우니까 예. 우리 맹문재 선생의 시집 이 책이 무거운 이유에 실려 있는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맹 선생의 그 시집이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5권쯤 되는데요. 예.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자입니다. 이자. 은행 이자 할 때 이자 있잖아요. 예. 그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후기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가 우리 삶의 일상들을 얼마나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이 이자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쭉 그려냅니다. 우리 맹문재 시인은 뭐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이나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좋은 시들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이 시집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일상들을 너무너무 힘겹게 하는 이자가 들어간 시가 몇 편이 눈에 띄었는데 예, 그중에 예. 한 편 이자가 적을 만든다라는 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한 번쯤은 우리 모두 뭐 이자 때문에 고통을 겪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이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이 정체는 무엇인가? 이런 요즘 뭐 대출 문제 이런 얘기가 뭐 오가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이자는 이렇습니다. 그 경제학적으로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으로 얘기하기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건 우리 유현배 기자에게 부탁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자가 적을 만든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자가 적을 만든다. 이자가 비디오로 하루를 때우는 제대병의 적을 만든다. 양곡 수매에 바쁘지 않은 시골 노인네의 적을 만든다. 모이를 줄수록 적자나는 양계장 주인의 적을 만든다. 시절에 필요한 붉은 적을 만든다. 전략에 맞춰 어두컴컴한 적을 만든다. 책을 읽을 여유가 없는 파출부의 적을 만든다. 상사 씹는 재미를 빼앗긴 실직자의 적을 만든다. 막차를 걱정하며 소주를 마시는 가장의 적을 만든다. 아무리 쳐도 되살아나는 펀치기 같은 적을 만든다. 덤을 잘 주는 구멍가게 주인의 적을 만든다. 겨울바람에 떨고 있는 포장마차의 적을 만든다. 텅텅 빈 시외버스를 몰고 가는 운전사의 적을 만든다. 전기세를 못 내 독촉장에 치이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적을 만든다. 정규직을 꿈꾸는 중국집 배달부의 적을 만든다. 전성같이 촘촘한 적을 만든다. 복권 번호를 뒤지는 스포츠 신문 독자의 적을 만든다. 고층 아파트를 영화 포스터 구경하듯 바라보는 노숙자의 적을 만든다. 모임에 나오지 않는 동창생의 적을 만든다. 일감이 바닥난 세탁소의 적을 만든다. 무서운 말일 같은 표정의 적을 만든다. 생수를 포기하고 수돗물로 밥을 짓는 주부의 적을 만든다. 날씨 걱정을 밥 먹듯 하는 일용직 노무자의 적을 만든다. 적이 없는 시대에 연체에 물린 적을 만든다. 네, 이렇게 끝납니다. 아주 이 뭐 시인의 관찰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정확합니다. 대단히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삶의 그 풍경들을 통해서 이 이자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초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 맹 선생의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반복을 활용한 운율, 리듬감 확보인데요. 이 반복들이 점점 고조되면서 우리의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죠. 여기 보면 제대병, 양곡수매에 바쁘지 않은 시골 노인네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일자리를 잃은 것 같은 어느 사내의 모습들, 생활보호 대상자들, 그리고 이자 걱정하는 수돗물로 밥을 짓는 주부의 모습들, 또 연체에 물린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들을 쭉 드러냅니다. 사실 이 적의 정체를 또 알아내는 것은 또 우리들의 몫이기도 하겠죠. 예. 왜 우리가 이자에 취해하는지, 도대체 이자의 정체는 무엇인지 묻는 게 또 우리 독자들의 몫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 너무나 아름다운 관찰력, 그리고 통찰력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아름답지만 서늘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교수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